충청도 깊은 산골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과 가파른 산길은 도시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서민지의 눈에 마치 다른 세계처럼 비쳤죠. 마흔을 바라보는 그녀의 삶에서 이런 출장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설의 뱀술집이라 진짜 있긴 한 걸까? 민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오래전에 신호를 잃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간간히 보이는 낡은 이정표만이 그녀의 안내자였어요.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무렵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골 민속주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초가집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시골 술집 같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독특한 약재향과 묵직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어서 오시게. 서울에서 온다던 방송국 사람이 자네구먼. 주인장 최노인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숨은 전통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서민지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작가예요. 아이고 반갑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런 골짜기까지 찾아와 주다니. 우리 뱀수를 서울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왔구만. 최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카메라와 장비를 꺼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술집 안은 옛 정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뱀 관련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들이 바로... 민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최노인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30년 넘게 키운 놈이야. 오래 담그면 전설이 된다니까 말을 마친 최노인은 민지를 항아리가 있는 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자랑스럽게 꺼낸 것은 살아있는 10m짜리 흰 구렁이였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얀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는 구렁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위험이 넘쳤어요. 이게 정말 30년 된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 손님을 반겼어요. 막걸리가 돌고 뱀술 이야기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죠. 민지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녹음기를 준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뱀을 모시는 풍습이 있었지. 특히 흰 구렁이는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 팔순 노인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이요. 30년 묵은 구렁이를 항아리에 넣는 장면을 찍어야 하지 않겠나. 술에 취기가 오른 어르신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구렁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민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마련된 큰 항아리 앞에서 최노인이 일종의 의식을 시작했죠. 올해는 특별히 서울에서 온 손님 앞에서 보여드리겠소. 30년 묵은 구렁이로 담그는 진짜 전통 뱀술.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렁이가 담긴 커다란 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술 취한 어르신들의 손길이 조금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자루 속 구렁이가 몸을 비틀며 잠시 머리를 내밀었고 그 순간 민지와 구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구렁이의 검은 눈동자에서 민지는 말할 수 없는 깊이를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닌 무언가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전해져 왔죠.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목소리처럼 심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쳐 오는 감정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어요. 손이 저절로 뻗어나가 자루를 낚아챘고 놀란 어르신들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산으로 달렸습니다. 어이, 아가씨. 어디로 가는 거야? 미쳤나? 그거 30년 공들인 거라고. 뒤에서 최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지만 민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달빛만이 유일한 비친 어둠 속에서 산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은 가빴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산속 깊은 곳, 작은 계곡이 나타났을 때 민지는 비로소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풀어주자 커다란 흰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펴며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민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잠시 후 구렁이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비늘을 휘날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홀로 남겨진 민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안과 후회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전화기에는 화가 난 최노인의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죠. 다행히 방송국에서는 그날의 사건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물 보호 차원에서 좋은 선택이었다며 다른 각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뱀을 구해줬다고 괜한 일 벌인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졌네요. 동료 작가에게 말하며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 편성부장이었죠. 서 작가님, 좋은 소식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파일럿으로 만들었던 잊혀진 고향의 이야기 다큐가 정식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작가로 서 작가님을 추천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은 1년 전에 간신히 완성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해 서랍 속에 묻혀있던 프로젝트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민지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외 다큐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본 심사위원이 극찬을 했대요. 내일부터 바로 기획회의 들어갑시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민지 님 맞으십니까? 서울 북부에 위치한 고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20년 전 등록된 가족 명의의 고택이 경매로 풀렸는데 상속권자가 서민지 님으로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고택이요? 우리 가족 명의로요? 네, 원래 서진숙님 명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혹시 친척 되시나요? 외할머니.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고택, 혹시 우리 외할머니 집인가요? 변호사는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었고 민지는 그것이 어릴 적 몇 번 방문했던 외할머니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친척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얼마인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로 진행될 예정인데 상속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으십니다. 통화를 마친 민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행운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파일럿 다큐 정식 편성, 잊고 있던 외할머니의 고택까지. 모든 것이 너무 우연처럼 느껴졌죠. 이게 다 구렁이 때문일까? 민지는 불현듯 산속에서 눈을 마주쳤던 그 흰 구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깊은 눈빛, 그리고 가슴 깊이 울려 퍼졌던 이상한 감정의 파동이 다시 기억났어요. 다음 날 민지는 변호사를 만나 고택 관련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놀랍게도 경매 가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복잡한 절차도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가볼 시간이군요. 차를 몰고 외할머니의 고택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단 몇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민지의 몸은 길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어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언덕을 오르자 커다란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외할머니 집이었구나. 담장은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삐걱거렸으며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죠. 그러나 본체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택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먼지 쌓인 마루, 바랜 문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외할머니의 생활 흔적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들 왜 이 집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 이렇게 오래된 한옥은 요즘 가치가 높을 텐데. 의문을 품으며 민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나가자 넓은 뒷마당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는 낯설면서도 기시감이 드는 광경을 목격했죠. 마당 한쪽 끝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고 그 밑으로 구립구처럼 보이는 구멍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민지는 구립구로 다가갔어요.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누군가 일부러 막아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불현듯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여섯 살 때였을까요? 외할머니가 이굴 앞에서 무언가 의식을 치르던 모습, 그리고 그곳을 멀리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민지는 일단 본체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전기와 수도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간단히 청소를 한 후 작은 방에 침구를 펴고 첫날을 보내기로 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고택은 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바람 소리가 담장을 타고 울렸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민지는 뒤척이다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뒷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낙엽을 밟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어요. 달빛 아래 뒷마당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죠. 바스락, 바스락.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소리는 동산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비추자 굴. 입구 주변에 낙엽들이 마치 누군가 쓸어 모아둔 것처럼 정갈하게 쌓여 있었어요. 누가 이랬지?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마을로 내려가 고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려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 서울 사람들이 가끔 와서 보고 가긴 했지만 결국 다들 사지 않더라고.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고택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피했죠. 이 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마을에서의 수소문이 별 소득 없이 끝난 후 민지는 다시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래된 장롱과 서랍을 뒤지던 중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까맣게 변색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죠. 외할머니.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가 고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외할머니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옆으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였을까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마지막 장의 굴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뒷면에 산신제, 1983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산신제라. 그 굴이 뭔가 중요한 장소였나 보네. 그날 오후 민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위한 현지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잊혀진 마을의 풍습이었죠. 고택에서 발견한 산신제 사진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았어요. 마침 마을 노인회관에서 80이 넘은 노인들을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도착하자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김하늘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터뷰를 시작하려는 순간 김할아버지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서진숙의 외손녀인가? 민지는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똑같구먼. 그 시리도록 차가운 눈빛이.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다른 노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지만 김할아버지는 오히려 민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자네가 그 집에 살게 되었다고 들었네. 알고는 들어간 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데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옛날엔 산신제도 지내고 큰 구렁이가 지키던 곳이었지. 내 외할머니가 그 구렁이를 죽이고 뱀수를 담갔어.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쭉 무너졌지. 민지는 숨을 들이켰어요. 큰 구렁이요? 그래, 흰 구렁이였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여겼던 존재였어. 근데 너희 외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몰래 그 구렁이를 잡아 뱀수를 담갔다네. 우리 마을에선 금기였는데 말이야.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날 산에 들어갔다가 안 돌아왔지 않나. 난 아직도 그 구렁이한테 잡힌 거라고 믿어.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지금 김할아버지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는 외할머니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 둘 다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지. 외할머니는 일주일 뒤에 발견됐고 내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민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김할아버지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20여 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정말 구렁이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민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새벽녘 다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손전등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마당에서 민지는 구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는 알아봐야 해. 용기를 내어 무너진 구립구의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옮길 때마다 가슴이 더욱 뛰었어요. 마침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겼을 때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꽤 깊숙이 들어가니 작은 방처럼 생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희미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제사상으로 보이는 나무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뭐지? 낡은 목재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옆에 놓인 돌로 자물쇠를 내리치자 쉽게 부서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지갑, 시계,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낡은 신분증이 있었어요. 서민우라는 이름과 함께 희미해진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그가 29살 때의 모습이었죠.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밤 11시 58분에 멈춰 있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마지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이내 희미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걸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은 서민우다. 오늘이 1983년 10월 15일. 장모님이 산신을 모시던 흰 구렁이를 잡으려 하신다. 전설적인 뱀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구렁이를 죽이려 하셨고 난 그걸 막으려 했다. 그러다 산속에서 다쳐 못 내려왔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길을 잃었어. 혹시 이걸 듣는 게 내 딸이라면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다. 이런 모양이 됐다. 흐릿한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다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렁이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존재였어. 장모님은 그걸 이용하려 했지. 민지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한테 잘해. 그리고 언젠가 이 테이프를 찾게 된다면 그 구렁이를 찾아. 우리 가족의 업보를 끊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테이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택에서의 생활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낮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진행하며 마을의 역사와 풍습을 기록했고 밤에는 굴 주변을 정리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구렁이. 내가 산에서 풀어준 그 구렁이가 같은 존재일까? 민지는 그날 밤 산속에서 마주쳤던 흰 구렁이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 깊은 눈동자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수호신이었던 존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외할머니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민지가 뒷마당의 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하나? 돌아보니 뱀술집 주인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최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산다는 소문을 들었지. 이 집이 자네 외할머니 집이라면서. 그럼 혹시... 최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구렁이 아직 어슬렁대지. 개만 잡으면 전설은 이어진다니까. 민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최 노인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은 후 민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뱀수를 위해 구렁이를 죽이려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죠. 그 구렁이는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었어요.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노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수호신,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나? 그저 좋은 술의 재료일 뿐이야. 자네 외할머니도 그걸 알았지. 외할머니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노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옛날 일이야 어떻게 됐든. 이제 그 구렁이만 찾으면 돼. 내가 잘 보상해 줄게. 그 굴 속에 있지 않나? 민지는 결연히 굴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전설을 쫓지만 나는 진실을 지켜야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최노인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돌아섰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찾아낼 거야. 30년 묵은 뱀술의 전설은 끊어질 수 없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노인의 방문은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날 밤 민지는 굴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택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왔던 것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흰 비늘이 보였을 때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돌아왔구나. 이른 아침 민지는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쌀을 씻고 달걀을 삶았어요. 옛 그릇들을 찾아 정성스럽게 닦았고 장롱 깊숙이 보관된 하얀 보자기도 꺼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민지는 뒷마당 굴 앞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비추는 아침의 고택은 언제나와 다르게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죠. 굴 앞에 도착한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막걸리 한 병, 삶은 달걀,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를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 누군가는 뱀을 살려야 업보가 끝나죠. 민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외할머니를 용서하고 자신이 풀어준 구렁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의 의식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업보를 끊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구렁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이 고택도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제사를 마친 후 민지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획이 떠올랐어요. 단순한 전통 문화 다큐멘터리가 아닌 산신제와 자연보존의 가치를 담은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PD님, 제가 새로운 기획을 생각했어요. 잊혀진 산신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노트북을 열어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고택을 전통 산신제와 생명 보존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옛 풍습과 현대적 환경보호 의식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였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민지의 프로젝트는 차츰 형태를 갖추어 갔어요.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고택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뒷마당의 굴은 산신의 사당으로 정비되었고 옛 의식을 재현한 산신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이 점차 민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젊은 마을 사람들은 고택에서 열리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지는 뒷마당 굴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산 너머로 저물며 붉은 빛을 드리웠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먼 산길에서 커다란 흰 구렁이가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느껴졌죠. 구렁이는 굴 앞에 잠시 머물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평화로움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업보가 끝났구나. 민지는 속삭였어요. 구렁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지를 바라본 후 천천히 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외할머니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고택은 더욱 생기를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산신의 집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민지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30년 묵은 뱀수를 찾는 사람은 없었고 대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민지는 이제 이곳을 진정한 자신의 집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외할머니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민지 자신이 되찾은 것. 그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 자연의 조화였어요. 구렁이를 자유롭게 한 그날의 선택이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 셈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사무실은 불도 켜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4의 나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죠. 무릎을 꿇고 변기 뚜껑 안쪽까지 손으로 정성껏 닦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지만 그 손길만큼은 부드럽고 꼼꼼합니다. 세면대에 물때를 지우고 바닥에 얼룩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방향제를 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순간 사무실로 젊은 직원들이 3355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이상한 냄새.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며 코를 찡그립니다. 할머니를 보자 고개를 돌리거나 일부러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 직원도 있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걸레에 힘을 줍니다. 아휴, 냄새나게 뭐 저렇게 청소하냐. 젊은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와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청소는 그저 일이 아니라 사명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자부심이 담긴 일상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회사 대표 김민수가 급히 서류를 쏟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종이들을 조심스레 주우려 하자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더럽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멈칫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옵니다. 옆에 있던 30대 초반의 대리는 비웃음을 띄우며 거들었죠. 할머니, 세균 옮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다시 걸레를 손에 쥐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과장이 투덜거립니다. 청소 상태 왜 이래? 화장실 냄새 나잖아. 일 제대로 안 하시나? 아무도 할머니의 새벽 출근을, 그 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둡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오늘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손끝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복도를 쓸다가 문득 사무실 안의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대표실에서 직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빨간색 우편물이 접수대에 놓이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우편물을 받아든 대표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느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 대표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임대료 30% 인상 예정. 계약 연장 시 일주일 내 답변 요망.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같은 문장을 2번, 3번 반복해 읽었죠. 30%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현실감 없는 숫자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주변 직원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팀장님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대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장들의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평소와 다른 상황임을 직원들도 눈치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유리창 너머로 심각한 표정의 대표와 팀장들이 보였죠. 곧바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40대 중반의 대표는 양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패배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매출도 안 나오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진짜 끝장이다. 대표의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재무팀장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운영자금으로는 30%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5% 정도는 협상해야.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복도까지 퍼져나갔죠.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 아냐? 이번 달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과 공포가 사무실 전체를 순식간에 감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걸레질을 멈추었죠. 수십 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며 여러 회사들의 부침을 지켜봐 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유독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에 깊은 걱정이 서렸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할 뿐이었죠. 다시 걸레에 힘을 주며 바닥을 닦아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 꼼꼼해졌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끝나고 팀장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직원들은 몰래 커뮤니티와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했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건물주는 진짜 사람 잡네. 30%라니. 미쳤어. 그래도 여기보다 월급 더 주는데 어디 없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건물을 지켜온 그녀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죠. 사무실의 한켠에서는 대표와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듯 했지만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만나서 협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건물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나? 관리사무소 통해서만 연락했었잖아. 그들의 말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걸레질을 잠시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점심시간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순자 할머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대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이준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구직 사이트를 띄워놓고 몰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중이었죠. 여기 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또 이력서 써야 하다니. 그때 대표실에서 나온 과장이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건물주가 직접 방문한대. 이 말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온다는 소식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혹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 아냐, 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지켜보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으로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사무실 창가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돌았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것이란 듯이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로비와 회의실을 깨끗이 청소하느라 분주했죠. 대표는 오래도록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건물주 만나면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회사 운명이 달렸다고. 대표의 중얼거림이 사무실 전체에 퍼지자 직원들도 더욱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이준호조차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고무장갑을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죠.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할머니에게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건물주님 오시니까 여기 청소하지 마시고 저쪽 구석에 계세요.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겨 한쪽으로 물러났죠. 과장은 할머니를 향해 한 번 더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고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이따 오후 3시에 건물주가 온대요.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질러 놓던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복도에는 화분까지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듯했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50분, 사무실 전체가 초조하게 건물주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임대료 협상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사람일까? 혹시 협상이 안 되면 어쩌지? 직원들의 속삭임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켠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가 잠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3시를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와 함께 로비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대표와 임원들은 급히 로비로 향했고 나머지 직원들도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도착하셨대. 다들 긴장해. 로비로 향하는 복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인물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청소부 복장 그대로인 박순자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할머니가 또 왜 여기 나타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순자 할머니를 본 직원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시. 건물주가 오기로 1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잠시만 비켜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대표의 말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등은 곧게 펴고 있었죠. 할머니의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관리소장이 뛰어오듯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박순자 할머니 옆에 서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우리 건물주 어르신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말을 잃은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설마.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청소부 복장의 박순자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인상한 건 나예요. 74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더럽다며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그 할머니가 실은 건물주였다니. 어제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뜻밖이네요. 저희가 그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대표의 말을 끊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순간 모든 직원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권위가 할머니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20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그 후로 줄곧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죠.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무게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내 건물이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고 할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평소 할머니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해왔는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관리소장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특별히 오늘 직접 방문하셨으니 임대료 건에 대해 의논하시지요. 대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표와 팀장들은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홀로 당당하게 자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복장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고 등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져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할머니께 저희가 신뢰를 많이 했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는 여러 해 동안의 청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할머니의 말에 회의실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표정은 땅이 꺼지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청소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죠. 할머니, 아니 건물주님. 대표가 정중히 호칭을 바꿔 부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조금만 협상의 여지가. 말을 이어가려는 대표를 향해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스처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조금 올릴 거예요. 대신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사무실 화장실하고 로비 전부 새로 고쳐줄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임대료는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할게요. 10% 인상으로 줄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고 대표의 눈가에는 감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대표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직급이 높든 낮든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특히 김민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대표의 진심 어린 대답에 박순자 할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할 때마다 존경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역력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대표는 모든 직원들을 모아 긴급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순자 할머니를 무시하던 이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웠죠. 대표 김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직급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는 혼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제까지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정성껏 청소하던 곳이었습니다. 세면대를 바라보며 김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솔했던 거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건물주님. 말을 더듬는 김민수를 향해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난 여전히 이 건물의 청소부이기도 하니까. 김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몇몇은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화장실 청소를 돕기 시작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김민수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화장실을 청소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실은 저도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도시에 와서 일하다 보니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나 봐요. 김민수의 고백에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자, 손녀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약속대로 한 달 후 사무실 화장실과 로비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죠.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써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줄었고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김민수와 몇몇 직원들이 함께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짜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게요. 좀 쉬세요. 김민수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로 물러나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사람이 김민수였고 바닥을 쓸고 닦는 사람은 이전의 할머니를 가장 많이 무시했던 대리였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어요. 누군가 감탄하자 모두가 뿌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구석에 놓인 마지막 세면대를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은 마치 빠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30살 무렵 젊은 시절의 박순자가 이 건물의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죠.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요.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죠. 이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후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열심히 일한 끝에 결국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직접 관리했고 청소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감회가 새로웠던 겁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청소 끝났어요. 함께 아침 먹으러 가실래요? 김민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구석진 창고 앞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사무실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과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킨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사무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자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시와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존중을 찾아낸 여정의 끝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